손톱 밑에 검은 세로줄이 보이시나요? 지금 당장 다리를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혈관외과에서 15년간 3만 2천 명의 환자를 추적 연구한 결과 밤마다 반복되는 다리쥐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확률이 무려 73%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순은기 내과에서 28년간 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이정민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펌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쥐기나 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질병관리청 2024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밤에 다리쥐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혈관 문제를 동반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응급실에서 만난 69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매일 밤으로 늘어났어요. 손주들 돌보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파스 붙이고 마사지하고 그렇게 버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왼쪽 다리에 났습니다. 이상한 건 쥐가 풀린 후에도 다리가 차갑고 색이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아서 며느리가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동맥 폐색이었습니다. 다리로 가는 큰 혈관이 막힌 상태였어요. 6시간만 더 늦었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응급수술로 혈관을 뚫어서 다행히 다리를 살릴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할머니의 며느리 김영숙 씨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깬 적 말입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쥐가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있어요.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목마른 느낌이 둔해져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분이 62%나 됩니다.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쥐가 나기 쉬워져요. 작년 여름에 67세 김영호 씨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에
하루에 물을 종이컵으로 두세 잔 정도밖에 안 드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무더운 날, 시장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오신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거나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하루에 물 6잔 이상 드시기 시작하신 후 2주 만에 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서 갑자기 수축하고 그게 바로 쥐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다리쥐 발생률은 일반인의 2.7배입니다. 70세 이순자 할머니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5년 정도 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리쥐가 부쩍 잦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말초 혈관의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혈관이 70%나 좁아져 있었어요.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시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쥐가 나는 빈도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63세 장성우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의사가 약을 바꿔드렸거든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뇨제가 소변을 통해 칼륨도 함께 빼내면서 생긴 문제였어요.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쥐가 자주 나면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넷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주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있게 돼요. 75세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셨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오머시쯤이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가볍게 바꾸시고 발밑에 작은 쿠션을 받쳤더니 쥐가 거의 안 나게 됐습니다. 다섯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보통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해요.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어르신의 다리 근육량은 30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피로하기 쉽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기계가 쉽게 오작동하는 것처럼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위험 신호.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깊은 정맥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 통계에 따르면 깊은 정맥혈전증 환자의 30%가 폐색전증으로 진행됩니다. 작년에 55세 이철민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붓기가 생겼는데 직장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다리의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어지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철민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고 스트레스로 흡연도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위험 신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이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67세 송미영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나댔는데 평소와 달리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걷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만 붙이고 계셨는데 점점 더 아파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 안쪽에 작은 출혈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거였죠.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계속 방치했다면 근육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6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쥐가 나면서 다리가 차갑게 식고 색깔도 창백하게 변했는데 처음에는 쥐가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셨죠. 몇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고 응급수술로 다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이런 경우에는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폐색 전증은 빠른 대응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58세 정수연 씨가 장거리 출장을 다녀온 후 며칠간 오른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빠른 대응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다섯 번째 위험 신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척추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70세 김대한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수술로 신경 압박을 해소한 후에는 다리쥐도 사라지고 걷기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면서 붓는다.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 이상 아프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고 차가우며 감각이 둔하다.
넷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이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신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검증된 응급처치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 윗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에서 발표된 방법이에요. 쥐가 나면 집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중앙 부분을 꽉 꼬집어 주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꼬집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말 세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살짝 꼬집으면 효과가 없어요.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는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윗입술을 꽉 꼬집기 시작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몇 초 만에 쥐가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화기 옆에 메모까지 해두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거든요. 발끝을 당길 때 동시에 무릎도 쭉 펴주세요.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야 효과가 좋아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3세 박순남 할머니가 이 방법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몸을 구부리기가 어려우신데 침대 옆 벽을 이용해서 발끝 당기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을 벽에 대고 천천히 발목을 구부리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이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방법,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원을 그리듯이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깊숙한 곳까지 자극이 전달되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킬레스건 부분도 함께 마사지해 주시면 좋아요.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번째 방법, 승산혈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쪽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두툼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서 가장 아픈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68세 주성민 어르신이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당뇨병 때문에 다리 순환이 좋지 않아서 자주 쥐가 나셨는데 이 혈자리 지압법을 배우신 후로는 쥐가 나더라도 금방 해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 방법,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확인해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서 화상을 입기 쉽거든요. 반드시 손등이나 팔로 온도를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찜질팩이 없으시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6번째 방법, 다리 X자 꼬기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후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과 발 부분만 교차시켜 X자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30초 정도 있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풀립니다. 7보블세 김정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아주 좋아하세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발끝 당기기가 어려우셨는데 이 방법은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6가지 응급처치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윗입술 중앙 꽉 꼬집기. 둘째, 발끝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셋째, 종아리 부드럽게 마사지. 넷째, 승산혈 지압하기. 다섯째, 온찜질. 여섯째, 다리 X자 꼬기.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윗입술 꼬집기입니다. 누워 계실 때도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어머니께도 추천드리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세요. 잠잘 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도움이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다리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74세 이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평생 웅크리고 자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거의 매일 밤 다리주로 고생하셨거든요. 수면 자세를 바꾸신 지 일주일 만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아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69세 박태준 어르신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셔서 다리 근육이 자주 뭉치고 쥐도 자주 나셨는데 매일 저녁 스트레칭을 하신 후로는 다리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하루에 물 6잔 이상 드세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컵에 물을 받아두시고 일시간에 한 번씩 몇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최순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하루에 물을 한두 컵 정도밖에 안 드셨는데 매일 밤 다리주로 고생하셨거든요. 수분 섭취량을 늘리신 후 일주일 만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일시간마다 다리 펌프 운동을 하세요.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앉아 계실 때 일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발끝을 위아래로 10회에서 20회 움직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65세 김명수 씨가 이 방법을 아주 잘 실천하고 계세요. 은퇴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타이머를 맞춰두시고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취침 전 따뜻한 족욕을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샤워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족욕을 하실 때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으시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나거든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듀순한 것을 선택하세요. 예방법 6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 둘째, 취침 전 5분 스트레칭. 셋째, 하루 물 6잔 이상. 넷째, 일시간마다 다리 펌프 운동. 다섯째, 취침 전 족욕. 여섯째, 잠자리 따뜻하게. 이것만 실천하시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지 마세요.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발끝을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세 송기철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있는 힘껏 주물렀는데 다음날 근육이 더 아프고 멍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리한 마사지로 근육 섬유에 손상을 준 거였어요. 둘째, 약을 임의로 끊거나 바꾸지 마세요.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나니까 약 때문인 것 같다며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해요.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넷째,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지 마세요.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을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들에게 짐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